9월 6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제1호 공약으로 주 4일째를 내걸었습니다. 네 번째 대권 출마에 담긴 각오와 의미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문제의 고발장 문서에 오른 당사자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현역 중진 의원들과 함께 한 주간 국회 이모저모를 논해봅니다. 중진의 격, 오늘 첫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김성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알차게 꽉꽉 눌러 담은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해서 단골 손님들께 차려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혁 시작합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혁 뉴스브리핑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그리고 오늘은 국회방송 김지수 앵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국회에서는 일도 많고. 네, 여러분들의 시사지수를 올려드리러 김지수 앵커가 왔습니다. 네, 시사지수를 높여주시고 우리는 네. 또 이제 구 기자님하고 저는 신구의 조화를 한번 또 보여드려야 돼요. 오늘도. 네, 이름처럼 신장기업 이름처럼 또 네. 청취율도 더욱더 신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그냥 지수가 팍팍 올라가는데요. 예. 자, 바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논란이 계속됐죠. 저희 신장기업에서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을 바로 첫날 인터뷰를 해서 많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소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부 고발 사건. 해당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이 오늘 차례로 입장을 내놨죠.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입장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오전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당대표 회동이 있었어요. 근데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그 기자들의 관심이 이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쏠려서 질문을 했고요. 회동 후에 윤 전 총장은 한마디로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뭐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국민이 다 봤겠지만 일부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하면서 나를 고립시키지 않았냐 이런 걸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 강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윤 전 총장 캠프 이름으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A4 5장 분량의 이 글에는 캠프 차원의 이제 10가지 반박이 적혀 있는데요. 이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윤 후보를 겨냥한 음해성 보도라는 겁니다. 해당 고발장이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고 또 실체적 진실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발장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뭐 고발장에 쓰인 주요 표현들이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에 투박하고 또 고발 시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또 김웅 의원이 9월 1일자 뉴스버스와의 최초 통화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초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 제가 만들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김웅 의원의 작성 가능성도 지목했습니다. 궁금한 게 저도 직전에 이거 봤는데요. 네. 보니까 고발장의 작성자가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작성자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출처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텔레그램의 발신자 표시가 있는데 명확하게 적혀 있죠.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그다음에 손준성 그 검사 측에서도 이 얘기는 안 해요. 해명이 없죠. 예, 이 부분은 왜 해명을 안 하는지 저는 첫 번째 그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입장문을 샅샅이 보고 또 손준성 측의 이제 그 반박도 계속 팔로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냥 공작이다라는 말씀만 있고 네.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손준성 보냄 자체가 조작이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네. 네,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공식적으로 밝히진 아직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장제원 의원도 법사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9월 1일자
통화, 네. 즉 뉴스버스와 김웅 의원과의 통화에서는 내가 초안 잡았다 김웅 의원이 했던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버스의 9월 2일자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와의 통화 녹취록 전문을 보면 9월 1일자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4월 8일자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내가 잡았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9월 1일자와 2일자를 비교를 해보면 네. 이게 9월 1일자 통화는 사실의 일부만이라는 점이 좀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두 개 다 제시를 하지 않고 9월 1일자만 법사위에서 지금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면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김웅 의원하고 지금 뭐 이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 공식 입장. 네, 오늘 나왔습니다. 예. 김웅 의원이 입장문을 오늘 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 대부분 당에 전달을 했지만 문제가 된 고발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또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고요. 또 검찰 측이 작성한 문건이라면 검찰이 밝힐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전달한 방금 말씀하신 텔레그램 대화방, 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자신이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손준성 검사, 손준성 현재는 대구 고검 인권보호관이죠. 오늘 출입 기자단에 입장을 전했는데요.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향후 이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손 인권보호관, 손 검사는 9월 2일 날 지금 첫 보도가 나갔죠. 그리고 나서 3일에 이어서 오늘도 주말 지나고 오늘도 연가를 내고 대구 고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문자만 보내셨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손준성 인권보호관이요 검사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네. 근데 손준성 보내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국민들이 이 말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어느 말이 더 신뢰성이 있느냐를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진상 파악이냐, 뭐 정치쇼냐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 상당했는데요.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법사위 위원이기도 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잠시 뒤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박범계 법사위에서 박범계 장관도 나오셨고 여야의 각 당 의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주장을 쏟아내셨죠. 네, 제가 이제 워딩들을 봤을 때 확 귀에 꽂혔던 두 단어가 있었는데요. 쿠데타 그리고 찌라시였습니다. 쿠데타냐 찌라시냐. 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인데 이것이 흔들리면 사실상 혼종 쿠데타에 해당하고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게 된다고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불출석하고 사건에 전혀 관계없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나와 있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박 장관이 이 찌라시 같은 인터넷 뉴스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인가,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호수 총장은 여기 안 오셔도 되고요. 네. 감찰하신다고 했으니까 감찰 결과를 빨리 네. 내오시면 돼요. 수사로 네. 전환할지 말지 빨리 판단해서. 법사위에서 한 가지 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 정책관에서 담당관으로 지금 직함이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급으로 강등이 됐는데 네네. 굳이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법조인 또 출신이시기 때문에 조금 뭐 추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직제 개편이 되면서 네. 그 직급이 낮아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는데 오늘 뭐 추미애 전 장관 말씀으로는 본인은 그 인사를 그쪽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네. 그 자리에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청와대 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본인은 어쨌든 인사 그렇게 하려고 안 했다. 그런데 인사가 그렇게 났다.
누가 그렇게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는 누가 인사에 그렇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릴 시간이 올 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묘한 여운을 네. 남긴 상태입니다. 자, 법사위의 보다 자세한 상황은 조금 있다가 최강욱 의원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주말에 또 굉장히 큰 뉴스는 충청권 경선 결과 사실상 이재명 후보 압승이다 이런 결과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주말에 이거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사실상 압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충청 지역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11명 중에서 7명의 지지를 얻고 있던 상황이었고 뭐 조직력이 강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지사가 이틀 연속 과반인 54%대를 기록하며 대세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4일날 진행된 대전 충남 권역 경선에서 이 지사가 전체 유효 투표수 25,564표 가운데 과반인 54.81%를 득표했고요. 5일에 있었던 충북 경선에서도 전체 유효 투표수 12,899표 가운데 7,035표, 54.54%를 득표했습니다. 2위인 이낙연 후보가 충북 충남에서 모두 20%대에 그치면서 사실상 뭐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다. 뭐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0%를 넘겼다보다 더 그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겨서 득표를 했다라는 것보다 이낙연 후보 측을 더 좀 힘들게 한 거는 본인 득표가 30%가 안 됐다라는 네. 지점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실망을 했을 네. 만한데 그 이재명 지사 측은 이대로 쭉 가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실 거고 이낙연 캠프는 분위기가 크게 좀 꺾였죠. 심란하실 것 심란하죠. 같아요. 네. 예, 오늘 뭐 우리 구 기자님 민주당 출입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구민주 기자님이 민주당 출입하면서 오늘 그 본명인가요? 민주당 분위기 좀 얘기 좀 네. 해주시죠. 예.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과가 이제 수치로 나오다 보니 그리고 첫 경선 결과였다 보니 두 캠프가 희비가 엇갈리는 걸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이 당심을 반영한다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을 거둔 것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해석이 되고 네네. 있어요. 그 세종 충북에서 권리당원 54.94%, 대전 충남에서도 55.21%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대선에서 대세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충청권에서 얻은 47.8%보다 득표율이 높은 것. 이것도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주목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 반 이재명 정서가 아직 두텁다라는 관측들이 일각에서 있었는데 일단 충청권에서는 이 정서의 실체가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제 당내에서도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좀 인정하고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세를 쭉 이어나가 확실히 본선 후보를 굳히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낙연 후보 측은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단 캠프에서는 경선 결과 때문에 일정을 취소한 건 아니라고는 했는데 어쨌든 전략회의가 길어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껏 다운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충청권에서는 접전이나 아니면 간소한 승리까지 예상을 했던 터라 또 이걸 발판 삼아서 9월 25일 광주 전남에서 승리를 얻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려고 했는데 첫 스텝부터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셈입니다. 네. 그 이제 뭐 내일이나 7일이나 8일 날 발표를 하겠다.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네.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선거 치를지 이런 일정을 예고는 네. 했던데 글쎄요. 검증 공세를 더욱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거 전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일단 지금은 뭐 방역 마스크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낙연 후보가 지금 검증 제대로 안 하면 마스크 안 끼고 코로나 맞이하는 거나 다름없다. 네. 뭐 이런 네.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취지대로라면 검증을 더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될 건데 그 기조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이번 주 내 60%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이 접종 속도는 내고 있는데 오접종 사례도 늘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백신 5접종 사례가 1,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행된 1차와 2차 합산 접종 건수 4,647만 건 가운데 이 5접종 비율이 0.003%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사용하거나 이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시행한 백신 종류 및 보관 오류가 58.1%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차 접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화이자 백신으로만 2차 접종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또 다른 백신을 사용하는 사례도 보고가 됐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조금 더 이제 접종자 수가 늘어나면서 인력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조금 더 서로 간에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한편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과 일상이 조화될 수 있는 새 방역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수 앵커님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했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거 꼭 빼먹지 않고 앞에 내용 많이 생략하고 이 부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하고요,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기준이 되고 있고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그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고요.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한데요. 혼잡을 막기 위해서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제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이런 식인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확인하세요. 스미싱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벌써 경우도 이걸 있어요. 가지고 스미싱이 와서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촛불 정당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진보 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34년 묵은 낡은 양당 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당 대권주자 심상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벗어도 됩니까? 하고 해야 예, 됩니까? 혼자 계실 때는 벗으셔도 네, 됩니다. 네, 예. 예. 먼저 우리 신장식의 신장기업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큰 축하 화환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선거법 위반이죠. 아, 그래서 그렇네요. 오늘, 네, 그래서 오늘 대신 이렇게 출연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바로 네,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담을 나누면 끝없이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둘은. 예. 자, 첫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대선 후보님들 모시면 여쭙는 공식 질문입니다. 탑 오브 마인드. 즉, 심상정 하면 국민들이 딱 떠올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이미지 한마디로 정의하시면 뭐다? 오직 국민에게만 빚진 정치인이다. 오직 너무 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한마디로 딱 옛날 그 노동운동 하셨을 때 철의 여인 뭐 이런 거 같아요. 한마디로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 지금 진보정당이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아무튼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심상정이라는 이름은 네. 지난 20년 동안 네. 진짜 수많은 이제 동지들이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네. 헌신한 역사가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네네. 제가 선거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해라. 아, 그렇죠. 큰 당 가서 엎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옷만 바꿔 입으면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 않았죠. 네. 저는 지금까지 기존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네. 오로지 국민들이 쥐어주시는 그 힘에 의지해서 네.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뭐 큰 당이 아니라도 네. 이렇게 20년 동안 신념을 지켜온 정치인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 그동안에 저와 정의당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작게 써주셨는데 지금처럼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전환의 시기에 좀 크게 써주시려고 그동안에 아껴두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이 출마 선언문 보니까 기후 위기, 네. 불평등, 신노동법 네. 뭐 이런 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눈에 보이던데 그리고 네. 오늘 대선 첫 공약으로 신노동법 네. 주 4일제 그다음에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 이런 거 제시하셨어요. 네. 요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노동법이 5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68년째 그 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노동운동할 때는 그 노동법이 있는 줄도 노동자들이 몰라서 맞아요. 그 노동법 사문화된 노동법을 살려내서 노동자들에게 쥐어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법을 다 살려내도 이 맞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700만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쪼개기 이 노동 쪼개기를 첨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노동법의 틀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광복절에 이제 대체 휴일을 우리가 쉬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또 일을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기본권이 차등을 받는 나라를 우리가 민주국가라 할 수 있나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노동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네네. 핵심은 그동안엔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노동자를 정했는데 지금은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모든 시민들,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네네. 다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네. 그동안의 노동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법입니다. 네. 과거의 노동법을 레이버로라고 하면 레이버스로라고 하면 이번에 워커스로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워커스.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그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제 국민의 삶도 선진국다워야 한다. 네. 그래서 주 4일제 네. 근무제를 이제 도입할 때가 됐고요. 물론 뭐 과정상으로는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연차 휴가도 25일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소 노동시간 그러니까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도를 네네. 함께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네. 주 4일제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 32시간 이렇게 되죠. 주 4일. 그렇죠. 주 32시간인데 EU 유럽연합 같은 데는 그러니까 93년도니까 지금보다 30년 전에 그렇죠. 이미 주 4일제를 권고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미 실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계 10위권 지금 7위권 뭐 이렇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데 네.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가지고 네. 이제 세계 7위권, 10위권을 자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라는 건 뭐냐면은 네. 이게 이제 기업들이요. 네. 15시간까지는 이제 사회보험도 책임 안 져도 되고 맞아요.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을 준수 안 해도 되니까 15시간 이하의 이렇게 초단시간 노동을 마구 생산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쪼개기.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뭐 사회보험이라든지 여러 휴가라든지 이런 네. 그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적어도 16시간 이틀이죠. 네. 이상은 보장하도록 아예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무조건 네. 16시간 이상. 그래서 그 이 법 체계 안으로 제도의 보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레이버스로냐 워커스로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네.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겁니다. 다 자영업자 만들어가지고 레이버스로 안으로 못 들어오게 노동법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버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게 장밋빛 미래를 네. 제시를 했는데 지금 네네. 플랫폼 기업들이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 노동자 떨궈내기예요. 예. 당연히 고용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둔갑시켜서 네.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을 다 회피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있던 기업들도 여길 다 따라갑니다. 쫓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본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의 기본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 이 부분은 좀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출마 선언문 보다 보니까 시장을 단호 이기는 정부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시장 부정하는 거야? 심지어는 그 시대전환에 있는 조정훈 후보가 아니 시장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는 파도 타게 하는 곳이다. 너무 오래된 관념적인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조정훈 의원이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는 분인데 네네. 일부러 오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한 오독이다. 그러니까 예.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생명과 인권에 관해서만큼은 네. 시장을 반드시 이기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뭐 생명보다 이윤을 그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 시장 문화를 정치권이 이제 그 방조해 오고 또 옹호해 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산재 사고가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적어도 인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윤도 생명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관철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데 네. 불평등과 차별에 있어서는 이 차별과 불평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정부도 애를 써야 되지만 또 시장과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봐요. 노동조합이라든지 또 각종 시장 내 약자들, 대리점, 하청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항력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강한 시민권을 부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출마 선언문 읽으면서 저는 미국 대통령 랜디 존슨이 얘기했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강한 위대한 사회, 위대한 강한 시민 사회 이것을 강조했었던 그러면서 사실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하면서 사회복지가 굉장히 강해졌던 이런 것들을 함께 구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을 조금만 했고요. 더 말씀드리면 예, 이제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7위권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 규모나 네네. 또 문화 콘텐츠 측면에서는 분명한 강국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과연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산재 사고가 나고 자살률 세계 1위인데 이렇게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나라도 선진국인가? 네.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하고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그리고 출생률 지금 이건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저거든요. 매년 갱신합니다. 심지어.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나라도 미래가 있나? 네.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동안의 시장 기득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치를 바꿔서 이제는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정치로 대전환을 하겠다. 그런 네네.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장이 생명 인권보다 우선일 수 없다라는 네. 말씀으로 듣고요. 그 몇 가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강조해 주실 분들을 좀 강조해 주실 부분은 다 강조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정치적인 부분 몇 가지도 여쭙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또 심상정이냐.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야말로 심상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네. 그래도 또 심상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청취자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심상정이다. 예,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87년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산업화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권력을 주셨어요. 네. 그만큼 이제 압축 산업화, 그다음에 압축 민주화의 그늘을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보통 많이 우리 세대에 공유하고 있지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를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이제 그동안의 한 정치는 불평등의 정치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청년들의 미래를 지금 빼앗은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절하고 이제 시민 스스로 시민의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정치를 이제 밀고 나가자. 네. 그러려면 이 전환의 정치에 누가 적임자냐. 진짜 20년 동안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신념을 지켜왔고 또 미래를 준비해왔고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도 뭐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만은 이제 진보 정당은 늘 시대 정신에 알람을 울려온 정당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준비해왔고 또 정당을 초월해서 협력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소신 있는 저 심상정이야말로 지금 이 전환의 정치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그 신입생들이 네. 지금 감당할 지금 시대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려요. 요즘은 재수생들에 대한 우려보다도 네. 지금 이제 정치 지금 초년생들. 대선 초년생들에 대한 우려가 증폭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네. 아마 우리 시민들도 다 공감하실 네, 겁니다. 누구를 딱 지칭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자, 그다음에 출마 선언문 쪽 보다 보니까 의회 중심의 책임 연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이정미 전 대표는 출마를 하면서 당의 정체성과 일관성이 동요했다. 특히 조국 사태 때 그랬다. 그러면서 진보개혁 진영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잘라서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의원 내각제 개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회 중심 책임 연적 이거는 이 민주당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아예 뭐 개헌을 하자 이런 취지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당 체제 종식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 네네. 하는 것은 단지 뭐 민주당 관계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이제 지금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정치는 지금 어떤 한 사람의 대통령 네. 또 하나의 당 하나의 정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 정치는 권력 투쟁에는 매우 효과적인데 네. 이 안에는 국민도 미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제 의회 중심제로 물론 단계적으로 전환돼 나가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다당제 하에 네. 정책을 중심으로 한 책임 연정으로 나가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이 말하자면 지금 시대 전환의 전제가 바로 이런 정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난 대선 때 의회 중심제를 공약으로 낸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제가. 네네. 예. 그리고 민주당의 문제는 민주당은 이제 이미 그 민주당의 개혁은 퇴색됐다. 네. 이것은 뭐 저의 평가만이 아니라 지난 재보선 때 국민들이 내로남불 정치로 네. 이미 이제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도 보면 뭐 부자 감세에 앞장선다든지 또는 뭐 이런 이제 개혁 법안들 주로 뭐 녹색 탄소 중립법이라든지 또 무슨 군사 법원 이제 개정안이라든지 또 지금 뭡니까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핵심은 드러내고 그냥 개혁 코스프레하는 법만 양산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점으로 볼 때 과거에 촛불 이후에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더 밀어내기 위해서 정의당이 민주당의 왼편에서 개혁을 견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가 견인할 세력이 없어요. 네. 이제 저희가 개혁의 중심에 서서 네. 이제 이 과거의 정치와 단절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미래의 다리를 건너가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더 넓게 사랑받기 위한 더 넓게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빨갱이 종북정당 아니냐 이런 얘기 듣다가 요즘은 패미정당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의식한 발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특정 색깔이 너무 강조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의당이 더 넓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선 이제 뭐 페미 정당 아니냐 또 젠더 이슈가 너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정의당이 페미나 젠더 문제만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리고 그게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야 될 의제라고 보고요. 네. 다만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의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대선 후보로서 기후위기라는 녹색의 가치 그리고 노동의 가치 이런 다양한 어떤 차별 해소와 같은 다양한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통합력을 보여드리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하는 말씀까지 해서 같이 말씀을 좀 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애써 일군 부를 소수 특권의 행운으로 고착화시키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그런 양당 정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하는 이번 선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정의당 양당 정치에 실망한 분들은 뭐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할 것 없이 양당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시민들과 모두 손잡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있게 개척해 나가겠다. 그래서 저와 정의당의 큰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소 사주 의혹 연일 뜨겁습니다. 4.15 총선 앞두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요. 그 한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진행 중에 퇴장? 어떻게 뭐 회피? 이석?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리를 스스로 떠나셨어요. 현재 법사위 상황, 그다음에 왜 자리를 떠나게 되셨는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는 주질의를 마치고 8시까지 정해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상임위 회의 경과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에 회의 개의 시간이 됐는데도 들어오지 않고 계시다가 검찰총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 이거부터 문제를 삼으시고 법무부 장관이 뭘 알겠느냐,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려서 당사자가 왜 없느냐, 내가 당사자고 국민의힘이 당사자 아니냐, 네. 들어와서 말씀하시라, 이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정식 개의가 된 이후에는 이제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 계속해서 허황된 얘기, 말도 안 되는 보도,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게 현안 질의를 할 사안이냐 이러면서 다른 사안하고 자꾸 연계해서 네네. 이 방향을 이렇게 흐트리시려는 모습, 그다음에 뭐라도 꼬투리를 잡으면 회의에 들어오지 않고 이걸 파행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네네. 제가 진행되는 중간에 양당 간사님들께 제 문제를 가지고 걸림돌이 될 필요는 없으니 양 간사 간에 다시 합의를 해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근데 간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의견을 내지 않았고 어떻게 할 네. 것인지에 대해서. 네. 그런데 다시 속개가 됐는데 여전히 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네. 사실은 오늘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회의를 파행시키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해관계 충돌 어쩌고 하시길래, 아니 이해관계로 따지면 그 문제를 제기한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 시절에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직무를 하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당사자니까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해관계라고 하자면 거기에 네.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닌데 네. 뭐 이런 이해관계의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지만 네. 회의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가 빠져주겠다. 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네. 네. 참 그 논란의 한 가운데 계셨네요. 본인이 어쨌든 자리를 이석함으로 인해서 빌미를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 네네.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오늘 느끼는 그분들은 지금 정확히 모르시거든요.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네. 이렇게 뭐 9월 1일자 인터뷰만 인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뉴스버스와 네. 김웅 의원의 9월 1일자 네. 이야기만 인용을 하신다든지, 9월 1일자, 2일자가 다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네. 좀 같이 인용을 해서 질의를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던데요.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뭐라고 해명을 하기가 굉장히 궁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저거 떼가지고 말을 만드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윤석열 국민 캠프 입장이 조금 아까 나왔고요.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네. 각각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입장에서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정면으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작이다 아니다 이렇게라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부분 다 윤석열 캠프도 손준성 검사도 김웅 의원도 그 부분은 정면 부인을 해명이 못하죠. 없어요. 이게 왜 네. 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 오킴의 면도날이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예, 오카메 뭔가를 면도날. 오카메 면도날 뭔가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보는 게 정답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김웅 텔레그램 계정이 함께 공개가 됐고 네, 그것이 텔레그램의 로직하고 맞아떨어지고 네, 내용을 보거나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은 충분히 둘 사이에 그것이 오갔을 개연성이 있고 네, 그러면은 손준성이라는 실제 당사자가 손준성 검사가 전직 검사인 김웅 후보한 당시 후보한테 보낸 걸로 보는 게
상식적인 것이지 그거를 손준성이라는 이름도 일부러 누군가가 조작을 하고 김웅이라는 이름도 일부러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그거를 일부러 국민의힘의 텔방에다가 올려가지고 일부러 이게 드러나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윤석열 캠프의 해명이. 네. 그게 말이 되나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은데. 네네네. 네. 굉장히 국민들은 단순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굉장히 그렇죠.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 50초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 네. 광고나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혹시 7시 때에서 한 5분 정도 더 말씀을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7시부터. 저녁 시간이 제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 네네. 어려우세요? 지금 당장 끊으셔야 되나요? 네. 예. 지금 한 30초, 한 30초 정도 뒤에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7시부터 네. 5분 정도 더 한번 네.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감찰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과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 등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어딘지를 한번 7시에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강욱 의원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생하시네요. 네네. 감찰 통해서 지금 대검에서는 김호수 총장이 감찰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감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제로 수사를 전환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수사, 감찰 내진 수사의 핵심이 어디다라고 보시는가요? 감찰은 아무래도 이제 이 손준성 검사가 직무 수행을 하면서 네. 검찰 내부의 자료를 빼돌린 것 같은 의혹이 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실명이 적시된 판결문은 그 이프로스를 통한 킥스의 접속 이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네네. 그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산망에서 다운받은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일단 확인하는 게 네. 감찰의 핵심 부분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오늘 전면이 공개된 그 고발장의 내용들 네. 이것이 어디서 작성되었는지 흔적이 발견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해당 검사가 외부인하고 연락하면서 내부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감찰 사항일 거고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그 경위나 배경이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 왜 그랬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단순 감찰로만은 좀 본인들이 쉽게 털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강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수사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다 보면 단순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는 그럼 이런 식으로 기획하고 사주하고 조작한 흔적이 없는 것인지 네네. 그것까지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수사로 해야 될 일이겠죠. 네네. 조금 아까 보니까 뉴스버스가 또 고발장 전문을 공개를 했어요. 네. 보니까 최강욱 변호사하고 주민등록번호 680324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이를 밝혔네요. 68032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3월 24일생이 아니시라면서요. 그게 아니고 그게 처음에 사고가 생기시는 바람에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네네. 정확히는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쓴 거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예. 제 생일은 3월 24일이 맞아요. 아, 그런데 예.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680505로 돼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런데 어딘가를 보고 제 실제 생년월일이 써 있는 거를 보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일 거라고 추정해서 베꼈겠죠. 아, 네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답을 똑같이 베낀 문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유독 국민의힘에 건네졌을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만.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고발당한 고발장에서만. 그래서 실제 최 의원님은 소위 시민단체가 고발한 고발장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재판 중이시니까. 그것과 오늘 뉴스버스에서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고발장이라고 해서 공개한 이 문서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뭐 유사성이나 뭐 이런 게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던데 한번 뭐 비교는 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이제 당연히 뭐 그럴 거고요. 네. 지금 외견상 봐서는 소위 유령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의 양식에는 네.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표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손 검사가 김 의원한테 넘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표를 그려가지고 인적사항을 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똑같고요. 이게 검찰청 양식이죠. 예. 권장하는. 변호사님은 고소 고발 대리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변호사 시절에 그렇게 안 썼거든요. 저도 이렇게 안 씁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작년 8월에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네네. 고발장을 보면 네. 거기는 또 표가 빠져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틀린 번호를 똑같이 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예. 뭔가 이상하다. 네네. 그거는 다들 느끼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시민단체가 그동안에 쭉 고소고발을 남발해 왔는데 네. 그 관련된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달라.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건에서 그 시민단체가 해서 기소된 사건들이 또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 고발장은 사건 기록을 복사해 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줬어요. 네네. 수사기록 복사할 때 왜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서는 확인이 안 돼서 네. 원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뭐 네. 그런 것들을 좀 대조해 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거 꼭 한번 대조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앞으로 이 문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한 30초 정도로 짧게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고발 사주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선거 공작이고요. 네. 크게 봐서는 윤석열 검찰을 수괴로 한 정치 검찰이 쿠데타를 모의했던 상황들이 입증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여러분들께서 미세한 거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궁한지를 보시게 되면 네. 쉽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곧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곧 드러날 거다. 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광욱 의원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품격 있는 국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하는 중진의 격.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여당 편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김성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성환입니다. 그런데 중진의 격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네. 중진의 격에 맞으시죠. 지금 뭐 원내 수석 부대표면은 원내 대표는 이렇게 발표할 때 주로 마이크 앞에 서시고 실질적으로 야당과의 협상이나 실무적인 내용은 원내 수석 부대표가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원내에 수석 부대표가 2명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야당하고의 협상은 주로 운영 수석 네네. 한병도 수석이 하고요. 네. 저는 주로 이제 당에 우리 의원이 170명이 넘으니까요. 174명. 네, 이제 당하고 정부하고 청와대하고의 정책을 조율하거나 그 입법 과제를 전체적으로 이제 컨트롤하거나 네.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힘이 제일 세신 분이네요. 뭐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아는 건 많지만 모르는 척 해야 되는 입을 닫고 살아야 되는 자리에 그런 계신 어려움이 거 좀 아닌가.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굉장히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고 이렇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 제 제기와 말솜씨를 자랑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안다고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민주당 이야기하려면 주말 경선 상황부터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전 네. 충청 지역 경선 상황이 모두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왔고 이낙연 후보가 좀 적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그 느낌들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캠프마다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네네. 조금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네. 분석들을 했을 텐데 당에서 보건대 객관적으로 보면 대략 이재명 지사가 50%를 넘길 수 있을 거냐 말 거냐. 그랬죠. 이게 이제 주요한 포인트였는데 대체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지지를 더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큼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가 지지를 조금 더 적게 받으신 거죠. 그런데 아주 뭐 격차가 뭐 놀랄 만큼은 아니었고 대략 50%를 넘길 수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네네. 2포인트 정도 예상했는데 54, 55 정도 나온 거니까 조금 더 나온 거라고 예, 봐야겠죠. 좀 더 나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긴 것도 뭐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보기에 그리고 이렇게 캠프에서도 그렇던데 이낙연 후보가
30%를 못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전략회의를 굉장히 장시간 조금 아까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략 기조가 바뀔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캠프에 속해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또 새로운 변화를 줘야만 아무래도 이제 선거인단들도 좀 반응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12일 그러니까 1차 선거인단 70만 명인가요? 이 정도가 이제 네, 64만 명. 64만 명 개표되는 그 시점이 터닝 포인트다. 아니다. 호남까지 가봐야 한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언제를 눈여겨보면 됩니까? 우리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네네. 특히 이제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1차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네. 면에서 보면 1차 슈퍼위크인 12일 날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1차 분수령일 수 있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대구, 경북, 부산, 네. 경남도 있고 또 네. 영호남이 네. 같이 거의 이제 까지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1차 슈퍼웨이크가 더 중요할 거다.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데. 네. 예. 이게 뭐 당 입장에서는 뭐 좀 결선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흥행이 좀 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선거 공학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네. 1, 2위 후보 간에 혹은 1, 2, 3위 후보 간에 조금 더 각축을 벌이고 일종의 각본이 없이 누가 네, 후보가 네. 될지 모르고 이런 게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되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조금 이제 격차가 있어서 네. 1차 슈퍼위크까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김서원 의원님 말 조심하시느라고 정말 네, 조심해야죠. 네.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정말 말씀을 조심조심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법사위 얘기부터 오늘 뭐 가까운 것부터 잠깐 네. 얘기를 하시죠. 법사위 아까 최강욱 의원 이야기도 좀 들어보긴 했는데 긴급 현안 질의 했어요. 근데 오늘 딱 들려오는 게 쿠데타, 찌라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거는 검찰 쿠데타에 가까운 거다. 그러니까 또 야당 쪽에서는 찌라시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건 본질이 뭡니까? 글쎄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이 좀 돼야겠죠. 그 몇 가지 이제 스모킹건이 있을 텐데 그 실명 판결문을 네네. 누가 들여다봤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최초의 제보를 누가 했느냐. 네네.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이 전체가 하나의 사실인지 네. 이 여부를 이제 판가름하는 게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 본다면 매우 사실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어느 사건보다도 일종의 그 검찰의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유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검찰청의 존립에 문제가 될 만큼의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될 텐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누가 이것을 정밀하게 소위 가짜를 조작해서 뭐 증언했다든지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니 뭐 민주당이 조작했다 이렇게 윤석열 추미애 조국 쪽 민주당이 조작했다 이런 입장이시던데. 적어도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이 민주당 발은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 제보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선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민주당이 조작을 하셨으면 원내 수석 부대표시니까 집행위원장격이실 것 같아서.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를 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자, 법사위 얘기는 여기서 요 정도 하고 이 국회 본회의가 말하자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요. 27일 날 사실 27일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네, 중간에 추석이 있고 하기 추석도 때문에.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여야 8인 협의체 외부위원들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교수 이렇게 확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 분 확정된 건가요? 네, 오늘 저희가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에서는 김용민, 김종민 두 분. 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싸우자는 거냐, 협의를 하자는 거냐 이렇게 묻던데. 그 김종민 의원하고 김용민 최고위원이 우리 당 미디어 특위의 위원장 부위원장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또 생각보다 두 분이 매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돌려가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니, 그러니까, 매우 합리적이시라고. 그러니까 예. 엉뚱한 주장을 하거나 이런 거에 그렇진 대해서는 않다. 자기 주장을 하지만 네. 사리에 맞는 이 네, 네, 반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는 분들이라 네. 뭐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언론 이 중재법이 갖고 있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네.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협상하는데 잘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보니까 그 양당 원내대표 두 분이 합의한 합의문, 물론 합의문이 항상 나오지만 이 합의문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네. 항상 의견이 부딪히던데 제가 본 합의문에는 그 협의체 활동 시한은 26일, 그다음에 27일 법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처리한다가 아니다. 합의안이 나와야 처리한다는 것이지 그냥 처리한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윤여정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날은 무조건 처리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의미를 달리 해석을 하시던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야당은 6개월 정도의 논의 시간을 6개월이요. 네. 갖자고 했고 그 후에는 이제 3개월 정도는 논의 시간을 갖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 임박해 있어서 그렇게 네. 논의를 길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장 처리하자는 입장이었고 네네. 그 절충 지점으로 1개월간의 이제 시한을 네, 가진 네. 건데요. 저희는 마냥 끌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충분히 그 과정에서 공론을 이제 형성하고 그 논의가 되는 수준에 맞게 이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방점이 있으니까 26일 협의, 27일 표결 처리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의원들에게도 그렇게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리한다라고 딱 네 글자 써 있는데도 각자 돌아서고 나니까 다음 날 그 처리한다는 의미를 각자 달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소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합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다음 날 그럴 수 본회의를 있죠. 엽니다. 예.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것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예컨대 필리버스터나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며칠간 한다든지 이럴 개연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적어도 그러면은 상정을 국회법 외의 방식으로 막는다거나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그건 정도 취지로 읽어야 되는 건가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네, 할 수도 없고 네, 지금 그렇죠. 잘 안 드러나 있습니다만 예. 그 20대 국회 때 국회 선진화법에 위반된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 재판받고 계세요. 재판받고 계셔서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현업단체를 추천위원으로 포함시키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언론 7개 단체가 거부했다. 이게 이 거부 왜 민주당이 더 품넓게 설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단체들이 왜 거부했는지를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네네. 저희가 이번에 언론중재법을 만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단체들의 이해가 네네. 다 제각각 다르시더라고요. 예, 더 세게 하자라는 분도 있고. 그렇죠. 더 세게 하자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만 하지 말고 그 이제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요. 그러니까 방송분들은 공정 그 방송의 지배구조도 지배구조. 이번 기회에 예. 바꾸자. 예. 신문하신 분들은 야 우리 좀 사주한테 영향 안 네, 받을 편집권 수 독립. 있도록 편집권 독립 문제도 좀 같이 다루자. 왜 1인 미디어는 또 뺐냐. 견제 감시 안 하니 예. 이런 것도 같이 해야지. 이런 맞습니다. 각각의 요구들이 다 달라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이해관계를 대표해서 뭘 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27일이 소위 그 비상구가 될 거냐 이 협의체가 이게 출구 전략이 되는 거냐 아니면 새롭게 그냥 갈등만 27일로 그냥 미뤄둔 거 아니냐
라고 라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27일 날 어쨌든 이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 내에서는 종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가급적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네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공론도 아직 형성이 안 됐던 아까 말씀드렸던 1인 미디어에 관련된 네네. 문제라든지 지배구조,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편집권 독립. 또 포털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네네. 이런 의제들도 저희가 최대한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같이 논의를 해서 다른 언론과 관련한 보다 민주적인 의제들도 최대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TF에서 하기는 어렵더라도 네네. 그렇게 논의를 해가면서 우리 사회의 언론의 민주화, 언론의 개혁 이런 것도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지난 그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공방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수술실 CCTV법이나 또 탄소중립기본법, 뭐 구글 갑질 방지법 이런 것들이 좀 통과가 됐는데 CCTV랑 그나마 구글 갑질 방지법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뭐 조승래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김성환 의원님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이신데 탄소중립기본법도 통과가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그 한여름에 뭐 굉장히 산불도 많이 나고 또 네네. 홍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전 인류가 이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체감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 기후 위기가 결국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너무 많이 써서 생긴 일이고 네. 그래서 늦어도 2050년까지는 이제 석탄과 석유를 더 이상 쓰지 않는 새로운 지구를 만들자. 네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소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법안이 이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위 250년 전에 산업혁명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다 석탄 석유 기반의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인 기반이 되는 탄소 문명하고 결별하고 새로운 문명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뭐 우리가 사는 집 혹은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 이 모든 것에서 소위 그 근본적인 에너지원인 석탄과 석유 기반을 없애는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는 그런 법이라 앞으로 우리 일상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건데요. 당장 지금 현대자동차가 2025년부터는 제네시스부터 전기차만 이제 생산한다고 수소차. 한다고 하잖아요. 그 바이든도 2030년부터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 이제 내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이런 노동자분들을 또 어떻게 전환해 드려야 되잖아요. 일자리 문제 커지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동네 카센터까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문 닫아야 될 판이다 이러는데 네. 보통 이 기본법 뭐 이런 게 구체적인 실행 법안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구두선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님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우리 김성환 의원님 활동을 더 기대하고요. 네. 오늘 지금 갖고 오신 이게 사탕수수요? 예, 종이가 사탕수수입니다. 붉은색. 예. 한번 이렇게 좀 들어서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저 사탕수수로 만든 종이. 예, 사탕수수로 만든 종이. 와, 종이만 봐도 우리 특위 위원장님 다운 포스를 네. 확실히 어필을 하고 가시네요. 예. 네,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또 네. 우리 조혜진 의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조혜진 의원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야당 편입니다. 야당 선수로는 우리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등판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조혜진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예. 이번에 지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본회의에서 예. 그러면 이게 보통 그 1기, 2기에서 2년씩 하니까 예. 내년 6월까지가 임기신 건가요?
원래는 그런데 1년을 민주당이 먼저 해버렸고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3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 개념에서 전반기를 제가 하게 되는 건데 네. 그게 1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한 5개월 하고 네. 그다음 후반기에 우리 다른 의원님이 국민의힘 다른 의원님이 1년 5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앞에 민주당이 한 건 빼고 예. 전반기 후반기를 반을 나누는 예. 방식으로. 예.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이 말씀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앞서 예. 김성환 의원께서 예. 소위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예. 해서 오늘 법사위 현안 질의까지 있었는데 예. 아까 뉴스 브리핑하면서도 그렇고 김성환 의원도 그렇고 딱 들리는 단어가 한쪽은 쿠데타다. 예. 한쪽은 찌라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쿠데타입니까? 찌라십니까? 사실이면 쿠데타인데 현재는 찌라시죠. 현재는 찌라시다. 예.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네. 볼 때는 사실이면 다 드러날 텐데 네네. 사실이면 그 검찰에서 감찰도 하고 네. 감찰 결과 혐의가 나오면 수사도 할 거고 네네. 또 시민단체에서 공수처 검찰에 또 고발도 해놓은 상태고 네네. 그래서 혐의점 나오면은 공수처가 하든 검찰이 하든 수사까지 할 거고 네. 그러면 100% 전모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네. 사건의 실체는 거의 다 드러낼 텐데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수사 착수도 어려울 거고 혐의점 발견도 어려울 거고 네네.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고 해도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건 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검찰의 감찰 결과를 보면 네. 대략 좀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예. 이런 걸 가지고 감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참 내가 있었던 조직이지만 예. 참 안쓰럽고 딱하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사실 감찰거리도 아니다. 예.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될 문제다. 수사까지 갈지 말지는 감찰 결과에 따라서 예. 판단하면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좀 약간 결은 다르신데 어떠세요? 그 윤 총장, 윤 후보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감찰 결과가 중립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나온다면은 네. 그게 그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다만 윤 후보 측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감찰한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질질 끌거나 아니면은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자꾸 어떤 냄새를 풍기거나 네네.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흠집 내기를 하고 네. 거기에 감찰이 이용당하고 네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건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상처 입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일 수가 있다고 봐요. 그건 네네. 충분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뭐 후보로서는 뭐.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은 김호수 총장이 이 감찰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빨리 마쳐야지. 네. 뭐 사실 확인하는데 저는 그렇게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킥스에서 그 확인 그 판결문 실명 판결문 누가 예. 검색했는지 확인하면 뭐 금방 나올 것 같아서 예. 저도 이거는 뭐 사실관계도 사실관계지만 예. 이번 주 안에 뭔가 감찰 결과가 나와야 이게 혼란이 조금 빠르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 발송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가령 작성한 적도 있고 발송한 적도 있다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럼 그거를 이제 핵심은 네, 예. 윤석열 후보가 그거를 연관성. 알거나 지시를 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예, 예. 거기에서 그런 게 없고 손준성 검사 개인의 행동이었으면 뭐 큰 틀에서 뭐 그 당시 총장이었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은 네. 그 윤 총장 개인은 거기서 혐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섣불리 이거를 단정해가지고 정치 공세를 펴는 거는 그런 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예.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정치 공세를 펴고 있지만 예.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예. 보면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예. 후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또 굉장히 또 강하게 예. 딱하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셨어요. 예. 지금 우리 조 의원님은
최재형 최재형 후보의 후보. 기획총괄본부장입니다. 예. 예. 최 후보님은 말씀을 조금 아끼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식의 당내 경선이 사실 민주당 경선도 보면 원팀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말들이 있는데 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뭐 개인적 견해든 아니면 최재형 캠프의 견해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 민주당은 더더욱 그런 것이고 네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네. 라면. 그렇고 뭐 온갖 그냥 흉악한 말을 막 그냥 덧붙이는데 네네. 그 말 듣고 있으면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해놓고 막 네. 비난을 해요. 네네. 그리고 매도를 하고 사람을 난도질을 하는데 네네. 그거는 전형적인 이건 정치 네거티브거든요. 네.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네네. 듣고 있으면은 사실 당연히 100%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놓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음. 사실이 규명되는데 협조를 하고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평가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당 후보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최재형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네.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라고 한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까지 연루가 됐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건데 네. 그거는 그 이제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법치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네. 사실 확인이 안 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 안 됐는데 사실이라면 하고 막 그냥 비난하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는 평가를 유보하는 거죠. 네. 그게 최재형 후보의 입장이고 네. 그건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고 그렇지 않고 사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됐는데 막 그냥 비난하고 뭐 흠집내고 하는 거는 뭐 민주당이든 우리 당 내부든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금 조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온 뉴스버스에서 나온 뭐 말하자면 손준성 보냄, 예. 예, 그다음에 김웅 검사 괄호 열고 뭐 법무연수원 이렇게 이제 텔레그램의 로직에 따르면 예. 이거는 좀 보내고 받은 거 아니냐. 또 김웅 의원의 말이 좀 약간 좀 애매한 측면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예.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사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렵다. 조금 더 사실관계는 더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명백하게 사실인 것처럼 자료를 제시하고 했던 게 자료 자체가 조작된 경우도 있었고 네. 거짓으로 밝혀진 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해진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관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시간도 안 걸릴 텐데 우리가 네. 뭐 성급하게 그 공방을 별 필요가 없고 그건 소모적이고 그거는 또 그런 걸 알면서도 하는 거는 의도적이라고 보고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네. 결과가 될 수 있어서 검찰에서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는 다들 좀 기다리자. 좀 뭐 입이 건질건질하더라도 좀 참자. 그렇지 않으면은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모략하는 음해하는 태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 내건 당 외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로 확인되면 그때는 그냥 헌법적 측면에서 그냥 엄격하게. 강경하게 엄중하게 비판해도 늦지 않아요. 아, 네네. 사실이라면 쿠데타고 현재까지는 찌라시니까 예.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예. 사실관계를 더 들어 수사는 그 뒤에 이제 감찰 예.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 혐의점이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면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 홍준표, 유승민 두 분도 예. 조금 사실관계를 더 기다려보고 있어야 된다. 예. 예. 당 내에서는 더욱 그렇죠. 우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껴가면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그렇게 신중하셔가지고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최재형 후보? 신중한 거하고 책임 있는 거는 그거는 미덕이죠. 아, 네. 예. 그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혀 가지고 잘 되는 거는 본인은 도움될지 몰랐지만 나라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죠. 네. 그 미덕을 국민들한테 잘 알리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알릴 방법이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역선택 논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님은 참 사퇴하기 어려우신 분이에요. 국무총리 때도 예. 사퇴가 안 되셨는데 예. 이번에도 또 다시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본선 경쟁력 측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예. 해서 이제 다들 이제 합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의원 예. 그 후보님들 중에서 이제 이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근데 본선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본선 경쟁력도 묻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또 선관위가 중심이 돼가지고 후보 간에 또 의견 수렴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정할 거기 때문에 네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선관위에서 크게 큰 틀에서 제시한 거는 우리 후보들하고 민주당 후보들하고 이제 경쟁 구도로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1대1 예. 가상 대결을 시킨다. 예, 1대1 가상 대결로 해서 그걸 그 점수로 환산해가지고 예. 당락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큰 방향은 발표를 했습니다. 아, 네,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 예. 역선택 방지에 그 100% 근접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그래도 나올 것 예, 같은데요. 상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여론조사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거나 하는 거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타협이 됐으면은 다 그냥 승복하는 게 맞다고 보죠. 가상 대결을 점수로 환산한다. 가상 예. 대결에 나온 퍼센테이지를 예. 와, 여기까지 지금 합의가 지금 되신 거예요. 예. 대략적으로. 예. 아, 굉장히 디테일까지 많은 부분 디테일까지 합의를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 본선 경쟁력을 어떻게 물을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힘든 시간을 거쳤던 거를 봤는데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도 아이고, 그 그때도 문구 가지고 예,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합의가 됐지만 끝에 가서 또 예, 뒤집어지는 일이 생긴 게 그 게 과정에서 앙금이 참 심각한 거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그 많은 평론가들은 네. 이 마지막에 본선 경쟁력 이 문구나 또는 날짜 뭐 예. 어느 요일에 할 거냐 예. 뭐 표지 방식이 뭐냐 뭐 예. 이거 구체적인 얘기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예. 여전히 지금 보니까 기싸움 하는 걸 보니까 여전히 지금 갈등의 씨앗이 계속 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어떻게 이거 잘 조율이 가겠습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뭐 전 기본적으로는 예. 이런 많은 변수와 허점과 가변성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네, 예.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이 패턴 그 자체가 자체가 문제다. 저는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네, 네, 네. 명백하게 똑같은 사안이라도 조사 기관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다르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맞습니다. 설문의 단어를 한 단어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 우리가 보면서도 네. 객관적인 그 진실은 거의 우리가 잡아내기 어렵다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이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과연 네네. 민주주의에 합당한가? 네네. 그리고 민주적 선거를 건강하게 이렇게 그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꾸 이렇게 왜곡하고 일탈하게 만드는 것인가? 네네. 이 선거 운동 방식, 네. 선거 문화, 선거 풍토 자체를 자꾸 이렇게 일탈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고 네네. 저는 좀 안 하는 방향도 좀 고민해. 여론조사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네.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는 가급적 빨리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합의된 룰을 가지고 각자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득표를 지지를 이제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네네. 안철수 오세훈 후보 그 단일화 문제가 끝까지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나중에는 후보 등록 때까지도 못 해가지고 그걸 넘어가고 네, 그랬죠. 그래서 지켜보는 이 시민들은 아 이거 물 건너갔구나 이게 네. 이제 이번에는 그냥 각자 출마구나라고 네. 생각한까지 간 거는 예. 그 룰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론조사 어떤 방법 하나하나. 예, 네. 어떤 방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서 후보들이 계속 여론조사 돌려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답이 변해요. 나오는 거거든요. 네. A라고 하면 내가 5% 진다. B라고 하면은 5% 이긴다. 예. 그러면 당연히 B로 그냥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룰을 결정하고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 룰을 가지고 내가 만회할 시간이 없거든요. 네, 네, 룰 네. 정하는 대로 그냥 답은 나와 있는 여론조사 네. 프로테이지는 기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 되기 때문에 룰 협상에서 승부가 결정 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게 네. 올인하고 매달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지 않으려면은 미리 정해놓고 네. 나한테 다소 불리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예, 나한테 예. 조금 불리한 룰로 만들어졌더라도 시간이 한 달 이상 있으니까 예. 그걸 또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 만회할 수 있다라고 되면은 룰 타입이 그만큼 쉬워지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범위 빨리 미리 정해놓고 그 예. 시험범위에 맞춰서 공부하도록 하게 하면 된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선거인단 내지는 만약 여론조사를 배제한다면 향후에 선거인단 내지는 당원 투표로 후보를 예. 선정하는 것이 보다 더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이런 게 않나. 맞다. 예. 예. 자, 이제 뭐 아이고 이제 뭐 한 30초 이렇게 딱 안 남았네요. 예. 얘기하다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다 예. 보니까 예. 여기까지 왔는데 예. 자, 우리 그 4명으로 이제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 8명 선정이 됐고 4명으로 줄이게 되는데 예. 실은 그 언론에서는 4강이 예. 최재형 후보는 당연히 4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예. 분석이 야 이거 턱걸이 아니야? 예. 이렇게 또 분석들을 하는데 예. 4강 반드시 가십니까? 오늘 기자들 만나보니까 당연히 4강으로 또 이야기하던데요. 룰 바뀌니까 룰이 결정되니까 또 당연히 4강입니까? 룰 때문은 아니고 예, 뭐 예. 판세가 그렇게 하고 저한테 설명을 기자들이 해주더라고요. 아니 홍준표 후보 워낙 지금 반등세가 예. 급격해가지고 예. 그에 그럼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제 최재형 후보와 비교해가지고 4강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도 계시던데. 오늘 하면 4강 들어간다는 게 기자들의 평가더라고요. 네. 예. 이제 4강은 이제 4강전 준비를 하면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뭐 그렇다고 또 방심할 수는 없죠. 네. 4강이 아니라 3강, 2강, 1강까지 목표로 열심히 달려야죠. 네. 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 뭐 이렇게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다 여쭙지 지난번에도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서면 예. 답변서 드릴까요? 예. 오늘 즐겁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 경제, 정치 얘기는 매일 듣는데 과학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야 하는 걸까요? 올바른 정치를 위한 또 하나의 축, 저는 단연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꼭 알아야만 하는 과학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을 위한 과학,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핵 이야기 3번째입니다. 오늘은 핵발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도 이종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책을 새로 내셨네요. 우리의 태도가 과학적일 때. 네. 이제 막 나왔죠. 페이스북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 봤어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예, 무슨 책입니까? 그 우리가 이제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니 팬데믹이니 큰 전환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전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생각해왔던 어떤 뭐 암기 잘하고 문제 잘 풀고 시험 잘 보는 그런 한국형 천재 네네. 여기에만 매달려서는 좀 이런 전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본인이 그 한국형 청재 아니에요? 저는 천재까지는 아니고요. 한국형 수재?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를 좀 슬기롭게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예, 어떤 예.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지식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잘해왔던 플랫폼이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좀 전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가장 성공적이었던 그 교훈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이 성공적이었던 때를 산업혁명, 뭐 과학은 왜 그래도 성공적이었을까 등해서 즉 우리의 태도가 과학적일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취지.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좀 배울 점이 많지 않을까. 특히나 네. 지금처럼 어떤 그 모바일 혁명, 지식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는 더욱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태도가 과학적일 때 그 대통령을 위한 과학 처음 시작할 때도 과학을 대통령이 과학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과학적인 사고 방식과 과학적인 어떤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네. 이 코너를 지금 운영을 하고 생각의 있는 거죠. 회로를 바꾼다고 하죠. 생각의 회로를 과학적으로. 네. 이 뭐 점쟁이 만나가지고 내가 대운이 옵니까 이런 거 좀 하지 말자는 얘기죠. 차라리 인공지능을 데리고 갔으면 나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님들도 이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핵무기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를 좀 했고 네. 핵무기가 서울 광화문 상공에 터지면 적어도 100만 명 정도가 인명이 살상될 수 있으니 핵무장론을 설파하는 정치인이라면 100만 명이 죽어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받아라. 네. 예, 이것이 과학적인 태도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정치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보기에도. 책임지는 자세겠죠. 책임지는 자세죠. 예. 자, 이 얘기가 지난 시간 두 번에 네. 걸쳐서 걸쳐서 진행됐던 핵폭탄과 관련된 이야기의 결론이었고요. 자, 지난번에 핵폭탄과 핵발전소는 100% 알코올이냐 아니면은 맥주냐 네. 이 정도 차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셨어요. 자, 핵을 근데 무기가 아니 핵발전에 대해서 그 청정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네. 예. 이거 핵을 우리의 인류가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요한 네. 에너지가 됐는지 좀 소개 좀 이게 이제 해주시죠.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 물리학자들의 노력을 그렇죠. 맨하탄 말씀드렸는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네. 얘기했죠. 예. 네, 사실 핵무기는 그 과학자를 물리학자들이 만든 악마의 걸작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핵 분열을 처음 알게 된 게 1938년입니다. 네. 100년이 안 됐어요. 굉장히 진짜 최근의 짧네요. 일이고 예.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를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된 거고요. E는 MC 제곱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폭탄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걸로 이어진 게 맨해튼 프로젝트인데 네.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때는 핵 분열에 대해서 그냥 실험적으로만 이렇게 알게 된 때라 정확하게 뭐 우라늄이나 이런 어떤 원소들이 네. 뭐 어떤 식으로 핵 반응을 하는지 그 디테일을 알지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실험을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엘리코 페르미라고 페르미. 네, 이탈리아가 나온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죠. 이분이 무솔리니 치하에 있다가 38년 노벨상 받고 상금 들고 미국으로 이제 튑니다. 그렇죠. 네, 미국으로 가서 거기 정착해가지고 이제 그쪽 과학자 협력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이제 인공적으로 자발적인 그 핵분열이 지속 가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에너지로 쓰든 네, 뭐 그게 이제 말이 그렇게 될수 있는 어렵지만 거죠? 쉽게 말하면 인공 원자를 처음 만들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네네. 그러니까 어떤 뭐 우라늄 이런 물질이 있는 위험한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핵분열이 계속 지속이 되느냐 그 상태를 이제 알아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뭐 그쪽으로도 이제 그 원자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이제 핵무기도 발전을 하게 되고 거의 뭐 약간 좀 이란선 쌍둥이 비슷한 네. 예, 그런 식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에너지로도 사용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그래서 게 사실은 되겠네요. 그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 책임자가 그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원래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 이런 거 연구하던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그 무기 개발 과학 분야 책임자로 오셔가지고 되게 성공을 했죠 프로젝트를. 네. 그래서 이분의 전기가 미국에서 나온 전기가 그 이제 책 제목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예요. 이야. 미국에 새 불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적절한 말이죠. 그러니까 핵 에너지는 이제 인류가 그 이전에 썼던 예. 이전에 썼던 에너지는 완전히 다르죠.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예, 예, 화학 예, 반응은 뭐냐면 원자 속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네. 화학 반응은 전자를 떼내는 데 관련된 에너지예요. 근데 새롭게 알게 된 원자 에너지는 뭐냐면 원자 핵이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이 다른 거죠.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새로운 그 프로메테우스에 비견되는 네네. 이런 일이 있었다. 핵발전도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물 끓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석탄 떼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 화력 발전이 석탄 뭐 나무 이런 거 떼가지고 네. 그 열로 물을 데워서 터빈을 거기서 돌려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네. 그럼 자석에 코일 감아가지고 돌리면 전기가 나오는 네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연료를 이제 석탄 대신에 그 핵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1932년, 38년 처음 그 핵분열 원자력 발전의 기본을 발견을 해서 처음으로 그러면은 핵발전이 실용화된 건 언제입니까?
그 첫 이제 원전 첫 운전을 한 게 54년이더라고요. 구소련의 이제 오브닌스크 생각보다 빨리빨리 원전. 했네. 네. 예. 그리고 그 상업 운전 시작한 건 영국입니다. 56년에 콜드홀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 운전 그때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는 56년부터 네, 상업 운전은 그때부터.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또 생각보다 빨리 그 실제로 원전이 상업 운전이 시작이 됐고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70년이 채 안 됐네요. 네, 결과적으로. 일단 핵 에너지 자체를 알게 된 게 100년이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핵 발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78년인가 그때 이제 그 고리 원전 처음 이제 그 지어서 상업 운전에 들어가게 됐죠. 예. 고리원전은 이제 섰죠. 네, 그 2017년. 1호기가 이제 그 지금 셧다운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프랑스 또 네. 한국 뭐 이런 데가 핵 발전을 굉장히 에너지로 네. 많이 사용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가 29%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30% 이제 가까운 건데 뭐 물론 예. 프랑스가 75% 정도 예, 되고 제일 높은데 예. 근데 이제 요 30%를 좀 넘어가면 네. 다시 옛날로 돌이키기가 조금 어려운 인계 지점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탈원전이다, 네. 또 뭐 친원전이다 해서 굉장히 정치적 쟁점으로 지금 붙어 있는데, 네네네. 심지어는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네. 전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후보나 두 분은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내가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네. 크리티컬한 문제, 아주 정치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원전은 계속 정치적인 문제였죠, 사실은. 이거를 도대체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윤석열 네. 총장이나 그 윤석열 후보나 그 우리 최재형 후보가 탈원전 때문에 나는 정치를 대선에 나간다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탈원전 내지는 원전 정책에 정치인이 접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일단 이게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원전의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네. 원전이 장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 반응하고 전혀 다른 소스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통 석탄 떼는 것보다 한 수백만 배 이렇게 나와요. 네. 에너지 효율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에요. 네네. 근데 국가 전체 전력망을 짤 때는 전력 수급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기저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 전력이 유지가 나와줘야 있어야 되는데 유지돼야 된다. 그거를 담당하는 게 보통 이제 화력 발전 쓰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화력이나 원자력은 그걸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뭐 수력. 태양광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거기에 의문점이 있는 건 이게 사실입니다. 이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렇죠. 거죠. 요동이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핵무기 원료 물질 획득이 쉬워요. 네. 핵발전 돌리면 일본은 사실 이 이유 때문에 핵발전으로 예, 이제 예. 접어든 거고요. 예.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사고 났을 때 방사성 물질 유출 위험이 있고 예. 특히 사용 후 해결료 처리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거 지금 뭐 우리 다 찼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금 어떠냐면은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지금 임시 보관하고 있어요. 원전 내 수조에다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월성 원전 같은 경우 포화율이 98.2%. 꽉 찼네. 꽉 찼습니다. 그리고 울진 86.9%, 뭐 그다음에 신고리 83%, 영광이 이제 76%.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사용 해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도 아직 없죠, 우리. 없어요. 네, 그것 정하지도 때문에 계속 못했어요. 뭐 구럽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수십 년에 걸친 수십 역사가 년에 있죠. 걸쳐서 네. 안 돼 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네. 원전 밑에서 임시 네. 보관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원전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석탄을 떼지 않기 때문에 네. 탄소가 나오진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저탄소 문제가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탈원전 주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원전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원전이 최적이다라고 이제 네, 그 근거로 네.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